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김태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중국 최고 엘리트 대학생이 미국에서 겪은 굴욕적인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진짜 위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보시죠. 그 전에 잠깐만요.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메이팅이라는 이름의 22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칭화대학교 국제정치학과 3학년 학생이었어요.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국가 장학금까지 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교수들과 동료 학생들은 그를 중국의 미래라고 불렀죠. 메이팅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의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어요. 베이징 중심가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전 세계가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상하이 엑스포, 항저우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연이어 중국에서 열리는 것을 보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칭화대학교는 중국 내에서 베이징 대학교와 함께 최고로 인정받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국제대학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며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죠. 메이팅은 이런 환경에서 3년간 공부하며 자신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믿었어요. 2024년 2월 메이팅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칭화대학교에서 하버드로 가는 교환학생은 1년에 단 3명만 뽑는 극소수 특혜였습니다. 전체 학생 4만여 명 중에서 단 3명만 선발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이었죠. 선발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GPA 3.8 이상을 유지해야 했고 국제 정치학 관련 연구 논문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중국의 외교 정책부터 국제관계론까지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받았어요. 메이팅은 이 모든 과정을 훌륭히 통과했고 교수들로부터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발 당일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는 메이팅의 가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석 유천 연가스 집단 공사의 간부였고 어머니는 베이징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였어요. 할아버지는 문화혁명 시기를 겪은 세대로 손자가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게 된 것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3대에 걸친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휘국가, 전 세계가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고 있다고 배웠어요. 특히 화웨이의 오지 기술,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디지털 혁신, 중국 고속철도의 세계 진출 등은 그에게 조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메이팅은 부모님께 다짐했어요. 하버드에서 중국 학생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중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중국인의 자부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메이팅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베이징 국가경기장, CCTV 본사 건물 등이 중국의 위상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도 이런 자부심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14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메이팅은 하버드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습니다.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 정치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미국 학생들과 토론하며 중국의 관점을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중국의 외교관이 되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곧 맞닥뜨릴 현실은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4년 2월 15일 오후 2시 30분 메이팅을 태운 중국 국제항공편이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내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설렘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세계 최고의 교육도시 보스턴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평범했지만 하버드와 MIT가 있는 도시라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메이팅은 캐리어를 끌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같은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줄에 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만 찍으면 끝이었죠. 불과 10초도 안 되어 통과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일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 유럽에서 온 승객들도 자동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반면 메이팅이 서야 하는 중국인 전용줄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줄이 길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렸어요. 한 명씩 심사받는 시간이 평균 5분에서 10분씩 걸렸습니다. 앞서 심사받는 중국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있는 것을 보며 메이팅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30분이 지나도 줄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자동 심사대를 이용한 한국, 일본, 유럽 승객들은 이미 모두 입국을 마쳤어요. 심지어 메이팅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항공편 승객들도 먼저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 처음이었던 메이팅은 당황스러웠어요. 1시간이 지나자 메이팅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은 40대 백인 남성으로 표정이 매우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메이팅이 여권과 입학 서류를 건네자 심사관은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메이팅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칭화대학교 학생이라고 하셨나요? 심사관이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버드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라고 메이팅이 대답했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라며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그 순간 메이팅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서 내린 한국 학생은 10초 만에 통과했는데 자신은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온 직원은 보안 담당자였어요. 그는 메이팅에게 따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별도 심사실로 가셔야 합니다. 가방과 소지품을 모두 가져오세요라고 말했죠. 메이팅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별도 심사실로 향하는 동안 메이팅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어요. 러시아, 이란, 북한 등 몇몇 국가 출신들도 보였지만 압도적으로 중국인이 많았습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심사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일반 대기실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입국을 마치고 공항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본 학생들도 가족들과 반가운 포옹을 나누고 있었죠. 반면 자신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별도 심사실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메이팅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버드에서 초청받은 우수한 학생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면 중국인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도 심사실 문이 열리며 메이팅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별도 심사실에 들어선 순간 메이팅은 마치 수사기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얀 벽면에는 감시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실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면에는 철제 책상 하나와 딱딱한 의자 2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메이팅에게 앉으라고 지시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2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온 것 같은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이팅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뭔가 복잡한 정보들이 떠 있었어요. 이름이 메이팅이라고 하셨죠? 칭화대학교 국제정치학과 학생이고요. 심사관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버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왔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뿐인가요? 메이팅은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심사관의 다음 질문은 충격적이었어요. 칭화대학교요?
거기가 스파이 양성소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메이팅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스파이 양성소라고 부르다니요. 칭화대학교는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데 이런 모독적인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칭화대학교는 종합대학이고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심사관은 코웃음을 쳤어요. 가방을 모두 열어보세요. 소지품 검사를 하겠습니다. 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메이팅은 캐리어와 백팩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세관 검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옷까지 하나하나를 뒤져보고 심지어 속옷까지 확인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자제품 검사였어요. 노트북을 켜서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과제, 개인 사진, 심지어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들여다봤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부터 인스타그램 게시물까지 샅샅이 뒤졌죠. 이 사진은 뭔가요? 심사관이 메이팅의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것은 작년 여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입니다라고 답했지만 심사관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정부 청사 앞에서 사진을 찍었나요? 메이팅은 황당했어요. 인민대회당은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데 마치 자신이 정부 기밀을 탐지하려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관광지라서 찍은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찍는 곳이에요 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심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메이팅의 대학 성적표를 보며 국제정치학 성적이 너무 좋네요. 혹시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공산당 간부라고 하는데 당신도 당원인가요? 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심사관이 메이팅의 연구 논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관한 논문이네요. 혹시 북한과 관련된 정보 수집이 목적인가요? 메이팅이 쓴 논문은 순수한 학술 연구였는데 마치 간첩 활동의 증거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지나자 다른 직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FBI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오신 건 아니죠? 메이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러 온 학생입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같은 비행기에서 온 한국 학생들은 10초 만에 통과했는데 저는 왜 이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거죠? FBI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죠. 우리는 모든 중국인 방문자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메이팅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이 지휘라고 세계가 중국을 존중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자신은 존경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위험 인물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메이팅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굴욕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더 가혹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심사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메이팅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4시간 반 동안 계속된 신문과 조사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의 마지막 질문이 가장 뼈아픈 일격이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사관이 메이팅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면서 왜 굳이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오는 거죠? 중국에서 공부하면 안 되나요? 그 질문은 메이팅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이 지휘라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배웠는데 정작 미국인들은 중국을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었어요. 메이팅은 대답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 라고 중얼거렸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심사관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중국 교육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때 FBI 직원이 추가로 한마디 더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에서 온 학생들은 모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중국이 강하다고 하면서 왜 여기 오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 하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메이팅은 뭐라 반박해야 할지 몰랐어요. 실제로 자신도 중국 최고의 대학에 다니면서도 하버드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지적당하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다르더군요. 심사관이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들은 자국의 교육 수준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한 시각을 기르기 위해 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우리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그 말을 듣자 메이팅은 더욱 초라해졌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한국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로 인정받는 반면 중국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컴퓨터를 보며 뭔가 확인했습니다. 보호관찰 조건부로 입국을 허가하겠습니다. 그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매월 이민국에 현황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 하버드 이외의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방문 시에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메이팅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호관찰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닌데요. 그러자 FBI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온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싫으면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됩니다. 추가 조건들이 더 있었어요. 셋째, SNS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넷째, 중국 정부 관련 인사와의 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했어요. 다섯째, 민감한 기술이나 연구 정보에 접근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메이팅이 항의했지만 심사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규정입니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 국민은 정부의 정보 수집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메이팅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개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로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해도 중국 국적을 가진 이상 잠재적 위험 인물로 분류되는 거였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메이팅의 손이 떨렸어요. 22년간 품고 살았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강대국이라면 중국인이 이런 굴욕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중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메이팅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할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수치심만 남아 있었어요. 오후 9시 20분, 드디어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 거의 7시간이 걸린 셈이었어요. 심사실을 나오며 메이팅은 한국 학생들이 10초 만에 통과했던 자동 심사대를 다시 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공항 출구로 향하면서 메이팅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강대국의 국민이 맞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거짓된 환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일까? 하버드에서의 생활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후 9시 30분 메이팅은 마침내 로건 공항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7시간에 걸친 악몽 같은 심사가 끝났지만 정작 기분은 전혀 후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우버를 불렀고 5분 후 검은색 토요타 캠리가 도착했어요. 운전기사는 40대 중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친절한 인사와 함께 트렁크를 열어줬어요. 메이팅은 지친 몸을 뒷좌석에 맡기며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버드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운전기사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메이팅이 중국에서 온 하버드 교환학생이라고 대답하자 운전기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백미러를 통해 메이팅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오셨군요. 운전기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말투에는 전혀 놀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보통 중국 학생들은 공항에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은 금방 나온다고 덧붙였어요. 메이팅은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심사가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라 중국인 전체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자주 있는지 물어봤더니 운전기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일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명문대 학생들일수록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정부에서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반면에 한국 학생들은 정말 빠르다고 했어요. K-ETA라는 시스템 때문에 미리 승인받고 온다면서 거의 VIP 대우 수준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메이팅이 K-ETA가 뭔지 묻자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한국 전자여행어 과제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워낙 신뢰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해요. 한국인들은 사실상 무비자로 미국에 올 수 있고 90일까지는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지 물어봤어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정반대라고 했어요. 비자 받기도 어렵고 와서도 계속 감시받는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중국을 경쟁 상대이자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스턴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메이팅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운전기사의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학생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운전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신감이 다르다고 해요.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해요. 미국인들도 한국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다시 물었어요. 운전기사가 신호등에서 멈추며 뒤돌아봤어요. 한국은 미국의 진짜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함께 치렀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왔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메이팅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싸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까지도 이렇게 큰 신뢰의 기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은 그런 역사가 없는지 물어봤어요. 중국은 복잡하다고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해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때문에 미국인들이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홍콩이나 위구르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다고 덧붙였어요. 메이팅은 할 말을 잃었어요. 중국에서는 홍콩 시위를 서방의 선동으로 배웠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의 인권 탄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관점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중국 경제는 세계 2위라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말했어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력은 인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을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 경제력 때문이라고 했어요. 무서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되물었어요. 존경하는 게 아니라 위협으로 느끼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파트너지만 중국은 라이벌이자 잠재적 적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저렇게 철저히 검사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가 하버드 근처에 도착했어요. 캠브리지의 고즈넉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메이팅의 마음은 전혀 설레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운전기사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여기서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메이팅은 요금을 지불하며 생각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개방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오직 중국의 위대함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버에서 내리며 메이팅은 하버드의 붉은 벽돌 건물들을 올려다봤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 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세계가 보는 중국이 진짜일까요? 우리는 정말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일까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6시 메이팅은 기숙사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트랙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창밖 하버드 야드는 장관이었지만 어제 우버 기사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옆방 미국인 학생 브래드가 나왔어요. 처음엔 친근하게 인사했지만 중국에서 왔다고 하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방에 이상한 장비는 없죠? 농담처럼 말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카페테리아로 향하며 웅장한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 하버드, 여기 온 것만으로 충분히 우수하다고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어요. 줄을 서는데 앞에 한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온 김준호였습니다. 어제 공학 얘기를 하자 놀라더군요. 7시간이요? 정말 힘드셨겠네요. 저는 K-ETA로 와서 20분도 안 걸렸거든요. 진심 어린 동정이 느껴졌어요. 준호와 함께 앉아 식사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곳에 온 지 2달 됐다고 해요. 교수들도 학생들도 한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적응하기 쉬웠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과 한미동맹 이야기가 나오면 교수들 반응이 따뜻하다고 해요. 메이팅은 부러웠어요. 중국도 경제대국이고 5천년 역사를 가진 문명국인데 왜 다른 대접을 받을까요? 준호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뭔지 말이에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치체제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친밀감을 느끼고 북한 문제에서도 한국과 같은 편이지만 중국은 입장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첫 수업인 국제정치학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웰즐리 교수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해서 중국에서 온 메이팅이라고 했어요. 교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웰즐리 교수는 환영한다며 이번 학기 주제가 신냉전과 강대국 경쟁인데 중국 학생의 관점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겠다고 했습니다. 1대1로 정책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고 덧붙였어요. 메이팅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중국 정부 대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른 학생들 시선이 모두 집중됐는데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더 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웰즐리 교수가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 사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시위, 위구르 문제, 대만 위협이 차례로 언급됐어요. 중국에서는 서방의 편견이라고 배운 내용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중국 학생들은 정부 검열 때문에 진실을 모르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메이팅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알던 중국의 모습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세계가 보는 중국이 더 객관적일까요? 오후 5시 메이팅은 하버드 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저녁 7시 메이팅은 하버드 도서관 3층 동아시아학 서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안문의 진실, 위구르의 눈물, 티베트 망명기.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첫 번째 책을 꺼냈어요. 천안문 사건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89년 정치적 혼란이라고만 배웠는데 여기엔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와 정부의 무력 진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진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탱크 앞에 선 한 남자, 피 묻은 광장, 절규하는 학생들. 메이팅은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자신의 조국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다음으로 위구르에 관한 책을 펼쳤습니다. 재교육 캠프, 강제 불임, 문화 말살 정책. 중국에서는 테러리스트 척결과 현대화 정책이라고 배웠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국제기구들의 조사 보고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티베트 관련 서적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라이 라마의 망명, 문화 파괴, 종교 탄압. 중국에서는 봉건 농노제를 해방시킨 선진 정책이라고 배웠는데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메이팅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방 세계가 중국을 악마화하고 있는 걸까요?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VPN 없이도 유튜브와 구글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금지된 사이트들이었거든요. 천안문, 위구르, 홍콩 시위를 검색해봤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나왔어요. BBC, CNN, 뉴욕타임스의 보도들. 중국 정부가 부인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 증언자 인터뷰, 내부 문서 유출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홍콩 시위 영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독재국가, 인권 탄압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자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를 이뤄낸 모범 사례라고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분단국가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메이팅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어요. 반면 중국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정치적 자유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닫았어요. 하루 종일 접한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를 만났습니다. 어제 도서관에서 본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군사 독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웠고 지금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메이팅이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정부를 비판해도 괜찮냐고 말입니다.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권력자도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웰즐리 교수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을 민주화의 성공 사례로,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로 설명했어요. 메이팅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캠퍼스를 걸었어요. 하버드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중국은 허상이었을까요? 세계가 보는 중국이 진짜 모습일까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진실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메이팅은 매일 도서관에서 보내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읽을수록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의 강대국 신화는 외부 세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국제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웰즐리 교수의 수업에서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채무 함정 외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항구나 공항을 빼앗는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한국의 ODA 정부 개발 원조는 모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메이팅은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준호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받을 때와 줄 때를 모두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소프트 파워가 강했습니다. K-파프, K-드라마, K-푸드가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었어요.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공자학원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오히려 중국 정부의 선전기관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폐쇄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가치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이런 가치들을 희생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메이팅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중국에서는 서구의 가치관이 중국에 맞지 않는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 국가면서도 이런 가치들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숙사에서 중국 동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방의 편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광범위했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물안개구리였던 것 같다고 해요.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세계가 경계하는 국가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됐다면 중국이 정말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경제력에 민주주의까지 갖췄다면 미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메이팅도 동감했습니다. 중국의 5천년 역사와 14억 인구, 거대한 경제력은 분명 자랑스러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정치 체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더 아쉬웠어요. 분단국가라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뤘잖아요.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균형 감각이었어요.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과는 역사 갈등이 있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주변국들까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고립을 자초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 웰즐리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이팅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한국처럼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력만으로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세계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학생이 자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었거든요. 웰즐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격려해줬어요. 수업이 끝나고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를 낸 거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날 밤 메이팅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자신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국이 말하는 미래의 일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깨닫고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밤이 아름다웠어요. 이곳에서 배운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소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물안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시작된 굴욕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이팅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에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